14번 청약의 승낙, 거절 및 효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권을 꼭 받아야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 보험 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인 보험회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꼭 증권을 받아야 된다, 뭐 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어떤 보험계약의 성립의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보험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승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응답하면, 요 청약과 승낙의 과정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중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무진단 계약의 경우 제1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예, 보장 개시는 우리가 보험이 성립되는 거하고 보장이 개시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개시되는 것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가능합니다. 자, 보험회사의 승낙 전에는 보장이 개시되지 않는 건, 승낙 전에는 보장이 개시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승낙하진 않았지만 승낙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그 승낙 전이어도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회사는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 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진단일로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보험의 보장의 개시는 언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라고 기억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는 뭐라고요? 반드시 제1회 보험료 꼭 기억하시고, 진단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진단도 받아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돼요. 둘 중에 빨라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1회 보험료를 내고 건강진단이 뒤에 있다 그러면 건강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보장이 되는 거고,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보험료를 낸 때부터,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 때가 기준이지만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진단계약을 받은 이후부터의 보험료를 낸 그 기간이 보장의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낙을 거절할 경우 보험계약 대출 이유. 승낙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계약 대출 이유를 내는 게 아니라, 승낙을 내가 거절했어요. 그럼 보험회사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공시 이율을 더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보험회사가 잘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런 청약서 같은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보험회사가 책임의 귀인이 보험회사에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지만, 이자를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평균 공시 이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제1의 보험료를 받았더라도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가 발생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그 청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승낙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낙 전이어도, 그러니까 승낙하기 전에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장을 한다. 그래서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약에 승낙하고 우리가 거절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보다는 보장 개시는 제1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이나 뭐 어떤 청약서를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보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만으로도 성립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14번 에센셜이었습니다. 15번 에센셜입니다. 우리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한 건데, 보험계약의 무효가 되는 것,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보험의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효가 되는 경우는 크게 보면, 우리가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우리가 무효에 대한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것,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피보험자입니다.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우리가 만 15세 미만자 가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신, 박약, 심신, 상실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데 부모가 악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그런 상황에서는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보험자,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본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구두 동의도 안 되고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효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가 되는 사유 중에 우리가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 중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심신상실자는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심신상실자는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도 우리가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심신박약자의 경우는, 심신박약이라고 하는 약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은 유효하다. 누가 된다? 심신박약자가 들어간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19세 미만자니까 어떻습니까? 만 15세 미만자가 아니니까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겠고요. 15세 미만자 우리가 계약했는데 착오로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 나이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은 무효인데 우리 효과는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수익자의 서면에, 수익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대상으로 한, 그죠? 보험 대상이 되는 그걸 누구라고 합니까? 피보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서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은 무효가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무효가 되는 사유 3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심신박약자 함께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15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우리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고 나면 보험의 약관,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약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부를 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약이 어떤 중요한 3대 지키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청약서를 하고 뭐 부본을 전달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뭐라고요? 3개월 이내.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설명 내용은 당연히 상품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공통적으로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 청약 시에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취소를 하는 경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회사가 잘못했습니다. 회사가 잘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평균 공시이율로 더한 게 아니라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더한 이자를 더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약 전 알릴 의무 통지 의무는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통지 의무는 누구의 의무입니까?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계약자의 중요한 의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가 3대 지키기를 위반했을 때는 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보험계약자가 고지나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지의 사유가 된다.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16번 에센셜이었습니다. 17번 사망의 추정 제도 및 장애 등의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금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해야 되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일반 실종일 수도 있고 또는 특별 실종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그래도 적어도 일반 우리가 부재자의 생사가 몇 년 동안 5년간 3년이 아니라 5년간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망한 경우로 본다. 그걸 우리가 일반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공기 추락사고 실종한 거죠. 특별 실종에 의해서 1년간 생사되지 않을 때는 실종 선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해를 인해서 사망한 경우, 우리가 뭐 물에 떠내려가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한 관공서가 확인을 해가지고 지체 없이 사망자의 그 사망지에 시읍면 장에게 통보해서 우리가 사망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사망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 거, 문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숫자적으로는 3년, 5년이 틀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시면 그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 치유된 후에 영구적인 정신
육체, 훼손의 기능 상실 상태를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데, 장애라고 하는 문제를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장애라고 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장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도 포함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한시적으로 5년간 20% 장애 지급률을 장애 지급률의 20%를 장애 지급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한시 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장애에 대하여는 한시적인 장애에서 대해서는 우리가 5년 이상 장애 지급률이 20%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의 20%를 장애 지급률로 해서 우리가 지급한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방불명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행방불명이 아니라 우리 아까 뭐였습니까? 뭐 일반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실종이라든지 뭐 그런 특별 실종이라든지 부분이 되고요. 행방불명은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행방불명은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찾아야죠. 행방불명은 우리가 이제 행방불명이 5년간 우리가 알 수 없으면 그때 이제 법원이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법원이 부재했다라고 어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는 일반 실종의 제도가 돼서 사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적용받는 거지, 행방불명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지급 사유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는 질병과 부상의 합병 증상, 그 다음 가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장애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의 추정 제도라는 게 인정사망, 뭐 실종, 그 다음에 특별실종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라고 하는 거 정의할 때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같이 포함해서 장애라고 정하고 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인 거다라고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에센셜이었습니다. 18번 우리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기일 및 청구 시 구비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관련된 서류, 보험사고 서류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했을 경우에 보험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뭐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 10영업일 이내가 조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영업일이 아니고 30영업일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때 3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관에서는 보험회사의 조사권, 그죠? 조사권을 줘야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기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사권을 주고 계약자는 여러분들이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수사권이 아니라 조사권, 계약자. 수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니까 조사할 수 있고 계약자는 그거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 수사기관의 조사,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할 수 있으면 날짜를 정하는데 조사할 수 없는 그런 수사라든지 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영업기일 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신청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정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날짜를 보험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금 지급 기일을 정하고 있지 않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급기일 같은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 그 다음에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 그거보다 더 조사가 필요하면 30영업일 이내, 그 이상은 우리가 수사의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이었습니다. 19번입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그죠? 보험금이라고 하는 게 보험 계약자가 사기치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계약자든 피보험자든 수익자가 고의로 우리가 뭔가를 사고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의로 낸 사람에 대해서만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가 2명인데 2명 중에 한 사람이 고의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보험금을 못 받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우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정이라고 하는 놈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병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 정이 고의로 피보험자 갑을 해친 경우에 대해서는 병에 대해서는 정이 낸 그런 지분만큼을 빼고 병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은 우리가 생명보험에서 손해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생명보험에서는 2년이 지난 경우에 자살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같이 기억하시면, 그럼 2년 이내에 자살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우리가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당연히 지급하고요. 수익자가 2명인 경우 1명의 보임 수익자가 고의로 해친 경우 다른 보험자, 아까 우리가 병정 얘기했을 때 병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고를 내게 하면 정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고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에센셜 19번이었습니다. 20번 에센셜입니다. 우리 계약 전 알릴 의무 뭐라고 합니까? 고지 의무라고 하죠. 그래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같은 지자 돌림에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 금액을 감액 같은 보험 금액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 사실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죠. 그죠? 알고 있었으니까 지가 알고 있었는데 해지 안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기나 및 보험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해지했으니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제한했을 때는 보험료, 보험 가입 등에 조정될 수 있다. 그죠? 아까 해지할 수 있고 보험료나 보험 가입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내용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자는 누굽니까?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또 그 계약자, 계약자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되겠고요.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대개는 일반적인 그런, 실무에서는 청약서에 어떤 우리가 거기에 예시표를 줍니다. 그래서 질문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질병,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여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회 보험료는 계약의 성립이 완료된 이후 2회 보험료 함께 내야 된다. 2회 보험료 함께 되는 게 아니라 성립이 되면 1회 보험료 내셔야죠. 그래야 보장이 개시되는 거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자 돌림에 해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액 같은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는 중요한데 내용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에센셜 20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21번입니다. 보험료 납입 최고.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보험료 안 냈다고 여러분들 계약이 해지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여러분들한테 계약자를 위해서 주는 기간, 그거를 우리가 납입 최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4일을 주고 14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우리가 낸 그날 우리가 계약이 해지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일을 줘서 그 다음날 그 계약을 해지시키는 제도를 운영한다. 그걸 우리가 납입 최고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납입 최고에 대한 설명과 다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험회사는 14일을 주고 만약에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준다. 맞는 내용이고요.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끝나는 날 플러스 1일, 다음 날이니까 다른 것은 2번이 되겠고요. 보험회사가 전자문서를 안 내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송신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서 수신 확인 조건. 그냥 무조건 보냈으니까 책임이 면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수신 확인이 되어서, 그죠? 나중에 문자, 우리가 메일을 보냈을 때 수신 확인이 되었으면 송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입 최고 독촉기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끝나는 날이 아니라 끝나는 날 플러스 1일, 그리고 해지 환급금을 줍니다. 해지했으니까. 그죠?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고, 그 해지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는 보험회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공시이율에 1%를 더한다거나 공시이율로 더한 이자를 지급해서 여러분들한테 납입
해약환급금과 해지환급금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입 최고는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계약자에게만 통보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해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 보험 가입해가지고 내가 돈 받을 줄 알고 있는데 계약자가 자기가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같이 통보를 해줘야 되고, 전자문서 안내에는 계약자의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 여부에 관계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수신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안내를 해야 그 부분이 지나간 경우에 수신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수신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송신한 것을 보는 거고, 회사는 납입 최고에 대한 전자문서를 계약자가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송신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편 수령 안 했는데 여러분들 우편 수령 했다고 나 뭐 보냈으니까 나 책임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 14일. 그죠? 그 다음에 납입 최고 기간 중에 끝나는 날, 다음 날 하루 플러스 1일 뒤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서 2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통지 의무.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지 의무라고 하고, 내가 이제 보험을 가입한 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위험도가 높아진 거겠죠. 위험이 높아졌을 때 그것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통지 의무.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주소가 바뀐 거, 위험도가 높아진 건 아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하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려야 된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통지 의무도 마찬가지로 지자 돌리기 때문에 만약에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에 대한 부분이니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수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고요. 계약자 등이 주소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보험금을 안 주면 그게 날강도죠. 보험회사가 무슨 그죠? 날강도 아닙니까? 내가 보험료 다 냈는데 통지 안 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으니까 해지환급금 같은 경우를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실 때 이를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그죠? 어떤 기간 없이 내가 어떤 사정이 발생을 했어요. 내가 지금 되게 위험해졌어요? 알려줘야 보험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보험료를 좀 높이거나 아니면 어떤 보험 금액을 감액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조정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우리 안내를 해야 된다. 지체 없이 즉시 이런 문제들이 정답으로 나오는 그런 예문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인 반면에 피보험자가 가지는 의무는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통지 의무도 계약자나 우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 뭐 주소 변경 같은 경우는 보험 수익자, 그때는 우리가 피보험자는 보험 수익자 그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어요. 저 두 번째 나왔는데요. 피보험자는 우리가 주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알려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주소를 알려야 되는, 주소 변경을 알려야 되는 것은 보험 계약자, 보험 수익자. 나머지 통지 의무를 알려야 되는 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돼 있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수익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당연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도 보험회사에 이런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 통지 의무에 그 의무가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지 의무라고 하는 거 고지 의무랑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고요. 해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보험 어떤 주소가 변경됐을 때는 피보험자에는 의무가 없고 보험 수익자, 계약자에게만 의무가 있다. 요 정도 우리가 알려주시면, 이해하시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2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런 어떤 계약이 우리가 해지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소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지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고지 의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해 가지고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괘씸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원스트라이크 먹었는데 해지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보험료 연체로 해지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해지된 그런 내용에서 고지 의무나 이런 것들은 부활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가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지 환급금을 수령했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부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당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지환급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지환급이 또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도 않고 없을 경우에는 부활이 가능하지만 수령했을 경우에는 부활이 불가능하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령, 부활, 불가. 그죠? 수령, 부활, 불가라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한 계약 전환 시 우리가 이제 부당하게 여러분들이 무슨 압류했거나 뭐 이런 방법에 의해서 기존 보험계약이 보험회사로부터 만약에 소멸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6개월 이내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보험회사에 가입한 다른 보험 그것 때문에 해지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당한 계약 전환, 보험 계약의 전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3년이 아니라 6개월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지 환급금을 받은 날 받았으니까 무조건 3년 이내든 5년 이내든 부활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부활은 3년 이내에 부활하는 거니까 둘 다 틀렸어요. 받으면 안 되고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고, 보험계약 부활 시 위험 선택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활하는 것은 새롭게 계약을 새롭게 성립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 고지 의무나 위험 선택의 의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보험 대리점의 설계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 부당한 보험계약 중에도 우리가 보험회사의 설계사는 가능한데 보험 대리점의 설계사가 행한 제도에 대해서는 부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의 경우에는 부활제도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2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 여러분들이 가입을 했는데 마음이 좀 바뀌어서 내용들을 좀 변경하거나 종목을 변경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보험 금액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을 늘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정이 좋아졌다고 늘릴 수는 없고, 늘리는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새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감액을 할 수 있다, 그거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증액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 계약자가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그것은 해지된 거, 맞는 내용이죠. 해지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가입 금액 등의 변경 시 회사가 지급할 해지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뭘 지급하는 겁니까? 네,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해지했으니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겠죠. 자, 보험 수익자 변경을 위해서는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중에도 우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계약자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수익자의 변경은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 수익금이 발생을 해서 보험금이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보험 수익자 변경을 위해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맞는 내용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변경은 당연히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수익자의 변경은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다. 그 대신에 또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변경이 불가해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는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보험 종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1의 보험료도 내고 1년간 그 보험료를 낸 이후에 1년 동안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1을 해야 됩니다. 1 플러스 1. 1의 보험료를 내고 1년간 유효해야 된다.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변경할 수 있다. 보험 종목의 변경은 새로운 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변경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후 제1의 보험료를 내고 1년까지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고요. 회사는 계약자 변경 시 기교부된 보험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우리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교부된 보험증권이 아니라 새로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되고, 감액으로 인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회지환급금이 있다면 수익자에게 회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계약 유지 상황에서 돌려주는 거죠.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해지환급금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예, 계약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에게 주는 게 아니다. 보험금은 우리가 수익자에게 주지만 해지환급금은 누구한테 준다? 네, 계약자에게 준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시면서 2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우리 소멸시효. 말 그대로 소멸시효입니다. 예, 소멸이 완료되는 거, 완료되는 기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3년인데 보험회사는 약자예요, 강자입니까? 강자니까 보험회사에 관련된 것만 2년 한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여러분들한테 내라고 하는 보험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2년이에요. 이 나머지는 다 3년입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바르게 짝지어진 거, 보험료 청구권이 2년이고 나머지가 3년인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뭐 1년, 2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1년은 무조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 청구권, 반환 청구권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계약자가 하는 거니까 계약자가 하는 건 전부 다 3년입니다. 아시겠죠? 보험회사가 하는 것만 2년, 나머지가 다 3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 청구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니까 2년, 나머지는 전부 다 3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해지 환급금 청구권, 보험료 청구권 가운데 보험금 청구권만 소멸시효가 다르다. 보험금 청구권만 소멸시효가 다른 게 아니라 소멸시효가 다른 건 뭐라고요? 보험료 청구권. 자, 우리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보험회사가 관련된 거,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거,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것만 2년, 보험료 청구권만 2년, 나머지는 3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25번은 완성되는 게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보험회사도 잘못했을 경우 주로 누가 잘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모집인들이 잘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데 모집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면 배상 안 하겠죠. 근데 모집인이 잘못한 게 불명하면, 부당하거나 분명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이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용을 읽어보시면 확연히 상식적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계약과 관련해서 임직원, 설계사, 중개사에 의해서 계약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만 임직원이나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중개사, 보험 중개사에 대해서는, 보험 중개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 중개사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설계사가 재물 손괴를 한 경우, 뭔가 물건을 가서 회사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유리를 깼다. 그런데 그거를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보험 설계사가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거절 사유가 없음을 알고 소를 제기한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해야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누구한테 불리한 겁니까? 계약자나 보험 수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해서 임직원, 설계사, 그죠? 대리점. 왜냐면 이거는 다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아니라고요? 네, 중개사. 왜냐면 중개사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설계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한 손해배상 중에도 재물을 가서 깼어요. 재물을 손괴시킨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설계사가 계약자의 재물 손괴한 거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리점, 중개사의 과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중개사는 아니고 보험회사는 뭐라고요? 설계사, 대리점, 임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책임이 있다? 예, 우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대리점. 근데 보험 중개사는 해당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의 재물 손괴도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26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